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그 레마노를 낀 그 제네바와 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실 루소와 제네바인데 루소의 그 전공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당신은 루소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근데 이상하게 그 대답이 안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은 뭐냐면 자기 자식들을 전부 고아원에 갖다 버린 사람이다. 이거 들으셨죠? 15명의 5명. 네, 15명은 아니고요. 5명.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이런 얘기 얼핏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루소가 근데 왜 이런 비난을 받냐면, 루소는 뭐 여러 가지 그 책으로 유명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에밀이라는 교육서예요. 에밀. 여기 3층에 카페 갔더니 에밀이라고 있어갖고 저는, 야, 루소의 에밀, 일단 그 카페의 제목인가 보다, 카페명인가 보다 했더니 그건 아니고, 뭐, 데미안의 뭐 주인공 에밀 싱클리어인가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했다고 그런 거 얘기를 하던데, 여하튼 그 에밀이라고 유명한 그 교육서를 썼어요. 그 교육서에서 아이들은 반드시 사실은 부모가 키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 자기는 자식들 전부 공원에 갖다 버린 거예요. 5명이나 몽땅. 그래서 위선자다. 장자크 루소는 위선자다. 어떻게 위선자처럼 느껴지세요? 자, 레만호가 위치가 이쪽, 스위스의 그 서쪽이죠, 서쪽. 보면 이제 이 레만호 풍경이죠. 이게 그 주네브의 상징이에요. 죄도 해갖고 죄도. 이건 제트라는 뜻이죠. 제트. 물에 제트 해갖고 뭐 제트 분수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여튼 이게 140m 높이래 갖고 그 뭐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그 제네바의 랜드마크다. 그 코엘료의 소설 불륜이라는 소설 본 학생 있으세요? 불륜. 코엘료 연금술사 쓴 사람이 불륜이라는 소설도 썼는데 배경이 제네바인데 그 제네바 얘기를 하면서 유감스럽게도 그 우리 제네바의 랜드마크는 이 죄도뿐이 없다. 제트 분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도시죠. 그 레만호를 끼고 제가 의암호를 지나면서 레만호 같다 생각하는데 사실 의암호보다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곳이에요. 이쪽이 이제 그 부자 동네. 이 부자 동네를 배경으로 해갖고 찍었네요. 부자 동네 이제 그 유럽에서. 자, 여러분들 그 유럽 이야기들을 보면은 웃동네와 아랫동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웃동네와 아랫동네. 그러면 웃동네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랫동네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는 못 사는 동네 뭐라 그러죠? 네? 달동네. 못 사는 데는 달동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웃동네라고 하면 가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웃동네가 유럽에서는 항상 부자 동네다. 왜 부자 동네냐? 군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이 나면 이 아래쪽부터 올 거 아니에요. 성은 이 위에다 쌓고 높은 데다가 쌓고 그러니까 일단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방어에. 두 번째로 생활적인 요인이 있어요. 어떤 요인이냐면, 자, 옛날에는 하수구니 뭐니 이게 잘 개발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오물들이 여기 쉽게 내려가는데 그게 결국 어디에 모이겠어요?
저지해 모이겠죠. 그 아랫동네는 지저분해요. 항상. 그 우물들이 많이 쌓이는 곳이고 윗동네는 잘 내려가는 데니까 쾌적하다. 그래서 루소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래 제네바의 윗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윗동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애초는. 그래서 이상하게 뭐 루소가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뭐 그 제대로 부모님에게 뭐 교육을 받지 못했다, 방치됐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어머니가 9일 만에 루소를 난 지 9일 만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 막내 여동생, 그 막내 고모죠. 막내 고모랑 아버지가 키웠어요. 루소를. 그래갖고 이제 루소가 좀 어렸을 때 불우하게 자랐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여기가, 이렇게 해도 되나? 여기가 이제 제네바 호수면은 홍강이 흘러요. 여기 홍강. 홍강의 발원지에 거의. 그래갖고 이게 리용을 해갖고 이렇게 지중해로 쭉 흐르거든요. 루소가 여길 자주 다녔어요. 이 롱강 근처 여기를 타고 남북으로. 여기 많이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둬라. 이 주네브, 그 다음에 안느스 여기 있죠. 안느스. 이 안느스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루소가 자기 평생의 어머니이자 연인인 바랑부인이라고 있어요. 마담 바랑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만난 곳이 바로 안느스이기 때문에 이 안느스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루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홍강을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쪽도 많이 여행을 다니고 물론 제네바 쪽 호수, 그러니까 이 레만 호수를 타고 여기 많이 다녔고 이쪽 홍강을 타고 많이 다녔다. 루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루소의 맨 마지막 작품을 뭐라고 그러죠? 제목이 뭐 아는 사람?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자, 산책자. 제목에 산책자가 들어가니까 자기는 산책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좋아했다. 산책을 엄청나게 좋아했고 엄청나게 걸어다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최초의 알피니스트다. 산을 막 이렇게 넘어가기를 좋아했어요. 알프스. 옛날에는 산을 넘어가는 것이 등산 때문에, 레저 때문에 산을 타는 사람은 없었고 장사라든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산을 넘어다니는데 루소는 워낙 걷는 걸 좋아하고 또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을 타고 다녔기 그 취미로. 그래서 최초의 알피니스트다. 이런 별명을 갖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루소의 그 어떤 족보를 잠깐 더듬어 보기로 하겠는데 이 제네바는 사실은 깔뱅이라는 켈빈. 여기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없으니까 뭐 별로 할 말은 없는데요.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의 대표자죠.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1536년이면 16세기 중반경이죠. 중반경에 제네바로 이주한다. 왜 이주했을까요? 네? 그렇죠. 망명이죠. 이때가 벌써 이제 종교전쟁이 시작될 무렵이에요. 종교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교도와 구교도가 서로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건 뭐 이제 신교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겠죠. 왜냐면 프랑스는 원래 구교 국가니까. 그래서 깔뱅이 제네바로 이주를 하고 그 신정 정치를 펼쳐 비슷하게. 그러니까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종의 그 프로테스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네바는 개신교의 로마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장자크 루소 5대조 디디에 루소 역시 그때 박해를 피해갖고
제네바로 이주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주를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유럽사에서 보면요. 이 프로테스탄트를 받아준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 발전을 이루어요. 왜냐하면 프로테스탄트의 기질은 뭐냐면 독립적이죠. 국유에 비해서. 왜냐하면 신교와 국유의 그 대표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신부가 있고 뭐 하느님이 있고 여기에 신도들이 있으면은 캐톨릭은 반드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신교는 바로 하느님과 직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독립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신교도들을 받아들인 네덜란드와 이 스위스는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스위스로 간 그 사람들 중에서 신교도들 중에서는 대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그 보석 가공하는 사람들, 보석 세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계 만드는 사람, 시계공들 이 가갖고 그 시계 사원, 시계 제조업을 발전시키죠. 그 스위스에 가갖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장작고 중조 할아버지, 아버지는 모두 시계 제작공이다. 그래서 18세기 루소가 태어났을 당시에 시계 제작공이 그 제네바에서 10명 중에 2명은 시계 제작공이었을 정도로 그때부터 벌써 시계 제조업이 그 왕성한 곳이었다. 요즘도 스위스 시계가 제일 뭐 비싸잖아요. 명품이고 바로 이때부터 종교개혁 덕분에 스위스가 그 시계로 유명한 곳이 된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가면 이제 종교개혁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안 깔뱅이 그 등장하죠. 그래서 루소 집을 가보면 주안 깔뱅이 지도자잖아요. 루소가 태어난 집이 주안 깔뱅의 집에서 얼마 안 멀어요. 한 5분 정도 거리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장작 그 루소가 태어난 생가가 있는데 1층에 이렇게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저 루소 박물관이에요. 뭐 기념품도 팔고 그러는데 그래서 좀 동네 좋아 보이잖아요, 조금. 그래서 루소의 고백록을 보면은 여기서 시민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니 시민이 뭐 대단해요, 다 시민이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여기 그때 당시에 제네바에는 계급이 4계급이 있었어요. 근데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급은 시민 계급과 그 밑에 부르주아 계급이 있거든요. 그 부르주아 계급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것은 그 함부로 되는 게 아니고 몇 대가 이 제네바에서 태어나야 돼, 몇 대가. 그래야지 시민이란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루소는 자기가 제네바의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시민이 아니고 그때 제네바는 공화국이었어, 공화국. 공화국은 그때 다 거의 왕정이었죠. 이 왕정이었는데 특이하게 공화국의 형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제로 이 공화국이니까 그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200인 평의회가 있었어요. 200인 평의회가 있었고 이거 뭐 일종의 뭐 국회 같은 거겠죠. 그리고 실제 그 정치의 핵심 뭐냐면 25명의 소위원회가 있어요, 또. 근데 이 소위원회가 거의 실권을 좌지우지했다. 원래는 뭐 물론 소위원회가 중요한 일들은 해야 되겠지만은 얘들이 권력을 다 독점하면 안 되는데 권력을
18세기 들어와서는 권력을 다 얘들이 다 거의 독점을 해요. 소유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랑 소유위원회랑 관계가 어떻겠어요? 갈등 관계가 생기겠죠. 갈등 관계. 이런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했을 때 루소가 바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네바의 정치 상황이 루소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서 엄마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엄마가 죽고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 돈을 이쪽 유럽 쪽에서는 자기 부인이 죽으면은 아버지가 죽든지 하면은 돈이 배우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한테 가요. 근데 아버지가 그럼 자식 돈은 손대면 안 되는데 자꾸 야금야금 아버지가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좀 약간 좀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형편이 가세가 기울어서 6살에 이런 이 굿당스 거리, 이 수공업자들이 사는 동네거든요. 이 동네에 다시 이사를 간다. 원래 루소 아버지도 이 동네 출신이에요. 이 동네 출신인데 수완이 좋아갖고 어떻게 부잣집 딸이랑 결혼해서 윗동네 가서 살다가 부인이 죽으니까 돈을 까먹어갖고 다시 이제 굿당스, 자기 원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여기 뭐 시장도 있고 뭐 별로 이 환경이 그 윗동네에 비해서 좋은 동네는 아닌데요. 자, 근데 굉장히 사실은 아버지가 루소에 대해서는 루소는 둘째 아들이에요, 참. 둘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에 비해서 루소는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돈도 쓰기 좋아하는 데다가 또 뭐냐면은 또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욱하는 성격. 그래서 싸움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랑 싸움을 많이 해갖고 나중에는 이 프랑스 퇴역 장교랑 싸움을 벌려갖고 도망가지 않으면 체포당할 위험에 있으니까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루소를 자기 여동생한테 맡기고 도망을 갔는데 하필이면 루소를 키우던 막내 고모가 키워줬다 그랬잖아요. 막내 고모를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엄마처럼 생각하던 그 고모까지 데리고 갔다. 루소는 둘째 이제 가족이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루소 가문이 좀 이상한데 겹사동 가문이에요. 루소 아버지의 여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루소 어머니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렇게 바로 이 집에 보낸 거예요. 이 집에 애를 이렇게 겹사동. 그래서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루소랑 자기 아들이랑 모세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 기숙학교. 여기 기숙학교에서 이제 한 2년을 지내거든요. 근데 이 보스의 기숙학교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이었어요. 자연 환경이 좋고 그래서 루소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이 목사님이 있고 목사의 여동생이 이제 둘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여동생을 루소가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을 붙이고 엄마처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애들을 이렇게 잘못하면 어떻게 체벌을 많이 했냐면 궁둥이 때리는 게 유행이었어요. 벗겨갖고 바지 벗겨서 궁둥이 때리는 게 유행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여동생이 볼길 때는데 10살이 좀 넘었으니까 성적인 흥분을 느낀 거예요. 루소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여동생도, 목사님 여동생도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데리고 잤는데 그 둘을, 그 사촌이랑 루소를 데리고 잤는데 자기 방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던 차에 그 루소는 이제 그 왜 도대체 어린 시절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여동생이 나를 나랑 사촌을 내쫓았을까? 그 방에서 잘 같이 자고 있다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루소가 공부하던 방에 이렇게 빗을 말리고 있었는데 이 빗살이 다 부러진 거예요. 누가 했는지. 루소 자기는 모르는데 누군가 빗살 말리고 있었는데 여기 빗살이 부러져 있다 하고 네가 부러뜨렸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하인들이. 그래서 아니 난 아니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 방에 너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럼 네가 안 부러뜨리면 누가 부러뜨려. 그래갖고 이제 오지게 막 거짓말장애에다가 막 그걸 해갖고 그 자기가 좋아하던 그 목사님의 여동생한테 오해를 받고 이제 막 외삼촌도 왔어요. 와갖고서는 막 하여튼 오지게 혼이 났다. 얻어맞고. 그래서 끝내 자기는 그를 부러뜨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루소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렇게 다 내 마음을 읽어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구나. 겉모습 때문에.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적인 모양으로 보면 내가 범인일 수도 있겠지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도 내 진정함을 몰라주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기 시작해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소통이 되느냐, 어떻게 왜곡되느냐는 거. 여기 여러분들 살면서 억울하게 그런 경험 있는 학생들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정말 안 했는데 엄마가 네가 했지. 아니면 자기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너 일부러 그랬지. 근데 이거는 뭐 이 고백록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주앙자고 루소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쇼크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여동생이 자기를 보고 너 또 볼기 맞으려고 일부러 부러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루소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루소는 끝끝내 아니 나는 정말 아니다. 죽어도 아니다. 왜냐하면 내 그 어떤 성적인 흥분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내가 못된 짓을 저질 사람은 아닌데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게 죽기보다도 싫었을 수도 있겠죠. 여튼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튼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루소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그런 오해들을 받는 상황들이 다 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살면서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있었죠? 안 사람한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해받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오해가 생기잖아요. 나이 더 드시면 좀 조심하셔야겠네. 자, 그런데 그 루소는 평생을 이제 자기가 오해를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래 사람들이 날 오해했기 때문에 저런 거야. 일종의 그 피해망상, 이런 의식들이 이때부터 생겨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끝나면 요건 좀 나중에 하고요. 자, 교육이 끝나면은 그 다음엔 뭘 해야 되겠어요?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옛날에 일을 시작하는 나이는 보통 몇 살이냐면 유럽에서 여자는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면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좀 힘든 일을 하니까 14살. 14살서부터 이제 도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제. 그러니까 주인집에 들어가갖고, 뭐 농사꾼이 아닌 이상은 그 기술 배우면서 마이스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점차 기술을 배워서. 근데 루스는 조금 빨리 했어요. 13살. 예? 도제 생활을 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서기, 그 법무관 있잖아요. 법무관. 사법서사라고 그러나? 사법서사에 들어가서 뭐 일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동판 조각 하는 거 있잖아요. 동판 조각. 그럼 동판 조각은 뭐 어디에 쓰냐면 시계, 뭐 그 장식할 때, 쾌중시계 할 때 뭐 동판 조각 쓰든가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텐데 여하튼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주인이 젊은 사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뒷고맹이라는 친구였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난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6살 때 제네바를 떠나고 만다. 그런데 루소가 이 제네바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리를 했느냐. 이 제네바는 아버지의 고향이고 아버지는 루소에게 굉장히 애국적인 정신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갖고 그거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윗사람들이랑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그 여기 25명 소위원회가 제네바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루소에게 어린 루소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민병대 훈련 장면이에요.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이 민병대는 25명 소위원회에 어떤 존재였을까? 바람직한 존재였을까? 아니면 거북한 존재였을까? 거북한 존재죠. 민병대는. 이 25명 소위원회는 이 제네바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프랑스와 제휴를 맺었어요. 프랑스한테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민중들이 모이는 걸 싫어했고 민중들의 축제 같은 것도 싫어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런 민병대 훈련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는데 반면 루소의 아버지는 이 민병대들이 훈련 끝나고 막 축제가 벌어지고 뭐 이제 뭐 부인들 애들까지 막 와갖고 얼싸안고 뭐 술 마시고 하는 장면에 와갖고 뭐 춤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러면서 랑잡과 내 나라를 사랑해라. 이 선량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랑잡가 살던 그 꾸땅스 거리 있잖아요. 꾸땅스 거리에 루소가 살던 집을 원래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 재개발하면서 1960년대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백화점이 생겼는데 그냥 밀어버리기엔 너무 미안해서 그 백화점 위에 그 명판이 하나 있어요. 랑자크야 내 나라를 사랑해라. 그 명판 하나를 남겨놨다고 그래요. 여튼 이렇게 랑자크는 자기 자신의 그 제네바를 굉장히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힘들어서 도망간 거죠. 그 도제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도망은 나왔지만 그 자기 자신의 고향 제네바를 이상화시키면서 어떤 민중적인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공화국으로 묘사를 한다. 그래서 루소의 어떤 그 민주주의적인 정신들, 뭐 사회경론, 특히 사회경론이 유명하죠. 사회경론에서 나오는 그 주권 재민 이 사상은 전부 자기가 살았던
고향,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제네바의 어떤 그 정치적인 풍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나와갖고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며칠 떠돌아다니다가 안네스에 바로 그 제네바에서 얼마 안 됐죠.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 바랑 부인을 만났어요. 이 바랑 부인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직업이 그 제네바에서 오는 신교도들을 부교도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여자의 임무였어요. 그걸로 돈을 받는 여자예요. 실제 이 여자도 그 저 스위스에서 도망쳐 나온 여자예요. 도망쳐 나왔고 그 구교로 전환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생긴 건 어떤 것 같아요? 어? 잘생겼어, 못생겼어요? 보기에 예뻐요, 안 예뻐요? 특징은 날씬하다, 통통하다. 통통. 네. 굉장히 통통한 미녀였다 그래요. 루소보다도 13살 연상. 그러니까 루소가 16살에 도망갔으니까 이때 나이 29살이죠. 그때 이제 이 여자가 루소를 잘 대해줘서 이 문학사에 영원히 남는 여자가 돼요. 왜 문학사에 남느냐? 여러분들 루소 우리는 이제 루소도 그렇고 루소의 뭐라 그럴까 그 비평가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루소 작품에서 제일 그 대표작은 뭘로 치냐면 에밀로 쳐요. 근데 루소는 또 고백록이라고 해갖고 자서전이 있죠. 현대적 의미의 자서전을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루소의 고백록 꽁페시옹이 바칼로레아 시험에 나오는 책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꼭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루소의 꽁페시옹 고백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바칼로레아의 그 책 선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잊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백록에서 제일 중요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 바항이 루소를 거의 30살까지 먹여 살려요. 루소는 하는 일 없이 이 여자네 집에서 이 여자 그 바랑 부인이 시키는 일이나 하고 그냥 빈둥빈둥 이제 산 거죠. 거의 30살 때까지. 뭐 거의 엄마나 다름없는데 나중엔 또 이 엄마가 아들이 이게 또 딴 여자들한테 이렇게 꼬이면 넘어가 갖고 나쁜 사람 될까 봐 또 같이 자자고 해갖고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랑 부인을 그래서 나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원조 교제 아니냐? 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이 아니고 뭐 아름답게 또 미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미워하든 뭐 원조 교제를 보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여하튼 그래서 캐톨릭으로 홀딱 개종을 해요. 캐톨릭으로 개종을 하면 시민의 신분은 어떻게 돼요? 제네바 시민의 신분. 응? 없어져 버린다. 종교가 달라지니까 배신자가 된 거예요. 조국에. 그래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조국을 떠나서 그래서 이제 바랑 부인이랑 잘 살다가 바랑 부인이 볼 때 루소가 영 믿었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 귀엽고 뭐 똑똑하기는 하고 감정이 풍부해서는 좋은데 이게 뭐 자기 자신은 이제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안을 관리하고 이런 데는 영 젬병이래 갖고 이제 바랑 부인은 다른 이제 후계자를 이제 들이죠. 루소의 후계자. 그리고 루소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바랑 부인한테. 그래서 이제 바랑 부인의 곁을 떠나서 파리로 올라오죠. 파리로. 자, 루소가 파리로 올라갈 때, 원래 루소는 아르바이트는 뭘 했냐면 음악 선생님을 했어요. 이 바랑 부인 밑에서 음악 공부 좀 열심히 해갖고 음악 선생을 했고 아르바이트로 그리고 파리로 갈 때 자긴 파리에서 성공할 거다 해갖고 들고 간 게 뭐냐면
새로운 악보 표기법이에요. 악보를 이제 우리는 콩나물로 그리는데 루소는 이거 숫자로 바꾼 거예요. 숫자로 해갖고 하는 게 훨씬 쉽겠다 해갖고 숫자로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파리에 가서 별로 뭐 생각은 참신하지만 실용적이지 않다. 이걸 보고 뭐 실제로 음악하는 연주가들이 이걸 보고 뭐 이렇게 썩 더 편리할 것 같지 않다 해갖고 리젝트 당해요. 그럼 뭐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요? 뭐 별로 재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서기 뭐 그런 좀 쓸 줄 아니까 서기가 돼갖고서 뭐 서류 정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문서 관리 뭐 이런 것들로 뭐 지내다가 어떻게 연줄이 다 갖고 어디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베네치아 대사에 그 서기로 그 좀 베네치아 가서 한 또 1년은 지내요. 베네치아에서 1년 지내고 거기서 또 자기 아버지처럼 대사랑 싸움을 해서 파리에 쫓겨와서 아버지 닮았어요. 루소가 쫓겨와갖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만나냐면 그 르바세르라고 마담 르바세르라고 그 여관에 그 세탁부 빨래하는 여자를 만나갖고 그 여자랑 5명의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루소는 사실은 그 르바세르랑 이제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너랑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아서 키울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피임 기술이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관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파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40% 정도가 사생아예요. 40%. 그럼 이제 다 이제 그 웬만하면 그 40%가 이제 고아원에 갖다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고아원에 갖다 버리면은 자, 파리에서 40%의 아이들이 버려지면 그 애들이 잘 크겠어요. 고아원에 가갖고 거의 뭐 1년 안에 다 죽어버리죠. 그렇지만 루소는 자기는 거기 가면 걔들이 건전하게 국가의 도움을 잘 받아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잘 키울 줄 알았다. 뭐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해요. 여튼 그런데 루소가 뭐 이런 생활하면서 이제 그 뭐 잘 사는 부자들의 서기 노릇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다 때려치고 진짜 그 시골에 내려가서 좀 조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막 내가 이제 출세는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출세하려고 이것저것 좀 세월이나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디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디도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루소보다 훨씬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신론적인 그 저서를 써갖고 맹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저서 써서 파리 근교에 그 맹센 성에 갇혀요. 그래서 이제 루소가 그 친구를 만나러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걸어가고 있다가 문득 이제 심심해서 이제 잡지를 들고 다녔거든요. 잡지책. 근데 이제 그 잡지책에서 디종 아카데미에서 현상 논문 제목을 발표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뭐 학문과 예술의 부흥이 풍습을 순환시키는데 기여했느냐. 그래서 이 제목이 학문예술론인데 어떻게 우리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뭐 본인 같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배우니까 좀 인간이 더 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더 된다? 우리 뒤에 배우니까 어떻게 더 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배운 게?
안 된 것 같죠? 두 가지 대답이 있어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야, 배운 사람이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근데 또 거꾸로, 야, 배운 놈이 더하네? 이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다 두 가지 대답이 다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건데, 루소는 농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이 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만해지고, 잘난 체하고, 도덕과는 멀어지고, 사람을 이용만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당대의 그 계몽주의에 뭐라고 할까? 아주 반기를 든 거죠. 여러분들 계몽주의라는 것, 18세기, 아까 누가 계몽주의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죠? 누가 했어요?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시에크 데 루미ère, 계몽주의. 예, 계몽주의 시대, 시에크 데 루미ère. 계몽이라는 게 루미ère예요, 루미ère, 빛. 근데 이게 무슨 빛이에요? 빛인데 빛이 무슨 빛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세는 우리 중세 암흑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중세 암흑시대. 중세가 왜 암흑시대예요? 중세는 그 캐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죠. 캐톨릭에서 신은 뭐예요? 신은 빛이에요. 어둠이 아니죠. 우리 신은 어둠이야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뭐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지 하나님은 길이요 어둠이요 아니잖아요. 근데 암흑시대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중세에는 빛이 하느님의 빛이었어요. 하느님. 그죠? 하느님이 빛이에요. 하느님만 따라가는 길을 안 잊어버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영생의 길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느님의 빛만 따라가면. 근데 18세기 들어오면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세는 암흑시대. 빛이 아니고 오히려 암흑시대다. 그럼 신은 뭐가 된 거예요? 신은 암흑이 된 거예요. 빛이 아니야. 그러면 이때 빛은 뭐냐? 계몽시대의 빛은 뭐냐? 레종. 이성이 빛이다. 이성의 빛.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성이 빛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네? 그래서 항상 기독교에서는 후학,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맨 처음에 뭘 따르라고 그러죠? 인간의 이성이란 건 미미하니까 아니고 신앙이 우선이잖아요. 신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너 아들 야곱을 번제물로 바쳐라. 양 대신에 네 아들을 나한테 태워라 이거예요.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으로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미쳤나 보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맞아. 이거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갖고 이걸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딱 갖다 불 피우려고 했더니 비가 오면서 하나님이 네 신앙이 뭐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고. 그런데 18세기에 철학자들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러느냐? 그 뭐 계시를 받았던데 이놈은 이런 계시 받고 저놈은 저런 계시 받고 다 다른 계시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걸 판단하는 것도 이성이다. 인간의 이성.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이게 선물로 줬는데 이것들을 따르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이성을 따르는 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님이 준 빛을, 그러니까
빛이 아니고 이성의 빛을 따라서 뭘 밝히느냐? 자연의 이치를 밝히고, 그럼 자연의 이치를 밝히는 건 뭐냐?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요.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알았다. 만유인력 뭐 이런 거 다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간 사이가 개판이란 말이에요. 정의롭지 않아. 조화롭지 않고. 그러면 이성을 갖고서는 사회 새로 디자인해보자. 합리적으로 디자인해보자.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의 요체다. 그래서 결국 뭐가 터졌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디자인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옛날에는 뭐였죠? 능력이 아니고 혈연으로 해갖고 귀족이면 계속 귀족이야. 이거 불공평하잖아. 불합리하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야지 왜 도대체 피를 갖고서만 나누느냐. 그 다음에 뻑하면 그 왕이 나는 하느님한테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 네가 무슨 하느님한테 권력을 받았느냐. 권력은 어디서 나와? 빼앗불러. 민중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다. 인민, 민중에게서 나오는 거다. 무슨 뭐 하느님이 뭐 너한테 줬는지 네가 어떻게 증명하려?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18세기의 결국 결실은 뭐냐면은 프랑스 대혁명이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 때 그럼 이 레종의 그 결과물은 뭐냐? 레종으로 해갖고 인간의 이성이 문화에도 결국 인간의 이성이죠. 배운다는 건 뭐예요? 배운다는 게 인간의 이성을 개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루소는 인간의 이성을 개발한다고 그래갖고 인간의 마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심성. 암만 공부를 열심히 해봐라. 과학자라고 해갖고 다 도덕군자가 되는 건 아니죠. 루소는 레종, 그리고 과학, 학문보다도 중요한 것이 심성이고 심성이 바탕을 한 도덕이다.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계몽주의자들의 패러다임. 계몽주의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운 놈이 뭔가 다르다. 계속 이 얘기를 했는데 루소는 배운 놈들이 더하다 하고 배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 어떤 미덕에 대해서 성찰하고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벌어지게 돼요, 사이가. 자, 그래서 근데 이 학문예술론을 쓰면서 루소는 자기가 제네바의 시민이라고 밝혀요. 앵스토잉 드 주네브 해갖고 나는 제네바의 이 글을 쓴 저자 짱자크 루소 앵스토잉 드 주네브라고 해갖고 제네바의 시민이라고. 왜냐하면 제네바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들. 우리는 도덕, 제네바에서는 종교, 도덕이 중요하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뭐 어떤 세련된 문명이라든가 파리처럼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덕을 중요시하는 제네바에 난 시민으로서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문예술론은 출세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네바에 가갖고 다시 개신교를 개종하고 제네바의 시민, 신분을 다시 회복해요. 그리고 1755년 인권 불평등 기원론에서 제네바 공화국에게 이런 헌사를 바쳐요.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태어난 장소를 선택했다면 나는 이런 나라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나라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쭉 얘기하는데 그 나라는 어디예요? 제네바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제네바 공화국. 일단 이게 맨 처음에 이제 하는 말인데 만일 내가 태어난 장소를 선택하면 했다면 나는 인간의 능력 범위, 즉 잘 통치될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제한된 크기를 갖는 사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데는
필요가 없다. 루소의 이상은요, 큰 공화국이 아니고 제네바 공화국처럼 작은 공화국이에요. 작은 크기. 그럼 작은 크기의 공화국이면 사람들이 서로서로 잘 알겠죠. 잘 알기 때문에 눈을 피해서 못된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또 좋은 일을 하면 금방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남한테 다른 일을 맡길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한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주인과 노예라는 말, 이게 굉장히 18세기서부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주인과 노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예 임무 뭐예요? 노예 임무. 응? 종이 뭐예요, 그러면? 응? 주인이 시키는 일을 거죠. 그럼 주인은 원래 그 일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하고 노예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루소는 이런 주인과 노예가 있는 사회에, 귀족과 서민이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자, 주인과 노예가 있을 때 루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할 일을 노예한테 시키면은, 그래서 주인은 거꾸로 노예를 부리면서 노예의 눈치를 보게 돼요, 또.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남한테 시키면은 그 남을 부리느라고 그 사람에게 좌우된단 말이에요. 주인과 노예가 없는 평등한 사회. 예?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것이 바로 루소의 그 정치적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서로 평등한 가운데 서로를 위해주는 사회. 서로를 위해주는 사회. 그게 미덕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신해주는 거. 힘든 사람을 위해서. 명령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런 그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공화국에 이제 헌사를 바치죠. 뭐 시민도 됐겠다. 제네바의 시민도 됐겠다. 그런데 이제 루소가 이제 점점 그 명예가 높아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철학자들,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루소가 점점 자기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학문예술론에서도 배운 놈들이 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운 놈들의 대표자는 철학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철학자들과 루소의 관계, 원래는 친구였죠. 루소와 계몽주의 철학자들. 아까 그 디드로, 그 감옥에 갇혀 있던 그 디드로도 루소의 가장 절친이었어요. 그런데 루소가 맨 처음에 학문예술론에서 하는 얘기들, 배운 놈들이 이게 더 하다는 얘기가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래, 뭐, 일은 좀 날려면은 좀 그런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 했는데, 루소 얘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소가 이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문예옹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뭐 파트롱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파트롱은 후원자예요, 후원자. 자, 어떤 작가나 철학자들이 일단 이름을 얻게 되면은 귀족들이 불러들여요. 아니면 그 아주 부자들이 불러들여 갖고서는 뭐 왕도 그렇죠. 왕도 마찬가지로 연금을 준다든가 높은 자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윤이 많이 나는 어떤 일자리를 알아봐줘요. 일 안 해도 사회이사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후원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명을 얻게 되면서 나는 이 후원제도 후원을 안 받겠다. 그래서 정말 왕이 연금 준다는 것도 막 거절을 하고 그래서 감옥 갈 뻔했어요. 왕이 연금을 준다 그러는데 안 받겠다 해서 왕을 모욕한다 해서 감옥까지 갈 뻔했는데 여하튼 루소 그리고 자기는 평생 악보 필경사로 해서 돈을 벌겠다. 나는 내 글을 팔아서 그 돈을 버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다른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은 뭐가 돼요? 아니 저놈이 혼자 깨끗하네? 하고 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루소가 철학자들을 갖고 지식을 팔아먹고 곡화같이 하는 사람들, 뭐 겉으로는 그 권력을 비판한 척하면서도 야합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사회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겨요. 뭐냐면 몰테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태도예요. 볼테르. 작가이자 철학자로서 그때는 거의 뭐 작가이자 철학가예요. 18세기는 전부. 이 몰테르가 연극을 많이 썼어요. 연극을 많이 써갖고 그 제네바에 극장을 만들려 했어요. 극장. 근데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그 교회는 연극을 싫어해요. 그 원래 그 저 기독교에서는 연극을 금지시켰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연극이 발전했잖아요. 비극 그리스 뭐 3대 비극이니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비극이니 뭐 희극이니 다 인간들의 감정을 극대화하고 너무 자극적이다 해갖고 금지시키거든요. 금지시켰는데 그러니까 제네바는 어떻게 했어요? 제네바는 개신교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이 개신교도들은 더 도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금지시켰는데 이 몰테르는 제네바에다가 극장을 만들려고 해요. 극장을 만들어서 자기 연극을 상영하려고.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달랑베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과전서라고 해갖고 18세기 커다란 백과사전을 만드는데 거기 제네바 항목에 뭐라고 썼냐면 연극을 도입해야 된다 제네바에. 그래갖고 지금 그 어떤 그 근대화된 문명을 향유해야 된다 제네바 시민들도.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루소는 볼테르랑 천적이에요. 이 볼테르는 루소를 그 철학자들 중에서 유다라고 불렀어요. 계몽주의 유다. 배신했다 이거예요. 자꾸 욕하니까. 그래서 루소는 이 볼테르가 그 제네바에 그 극장을 짓는 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달랑베르도 이제 반박하는 편지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때 이 연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네바는 프랑스의 보호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웃동네 사람들은 프랑스 문화, 세련된 프랑스 문화를 받아들여 갖고서는 우리도 이제 뭐 개화된 시민들이다. 우리도 파리 시민들처럼 뭐 세련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살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옛날로 하면 개화파. 우리 일제시대에 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야, 일본은 좋다. 막 이런 개화파. 아랫동에 사는 민중들은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좀 그, 우리의 그 어떤 종교, 우리가 어떤 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는 당연히 영국을 그 배제하는데 영국 들어와서 희낙낙거리고
외국 외세 끌어들이고 프랑스 외세 끌어들이고 저놈도 나쁜 놈이다. 어? 그러니까 이 연극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연극이 하나의 어떤 그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루소는 이 연극, 루소도 사실은 연극을 썼어요. 자기도 루소도 연극 쓴 사람인데 파리에선 괜찮다. 파리는 이미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어? 차라리 연극 보는 게 낫다.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못된 짓은 안 할 거 아니냐. 연극 보는 시간 동안은. 그렇지만 제네바처럼 건전한 도시국가에서는 하면은 안 된다. 연극을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달랑베르에게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해요. 자, 연극 있잖아요. 연극. 우리 연극에 들어간다 보면 깜깜하죠. 소수의 사람들을 어두운 동굴에 가두는 배제. 그 다음에 옆 사람이랑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그 앞에서 진행되는 그것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옆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남녀가 가면 또 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배제란 말이에요. 옆 사람을 배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구경거리를 보면서 침묵을 무기력하게 앉아서 꼼짝없이 불안에 떨게 된다. 어떤 그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연극들은. 어떤 감정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칸막이 벽, 철창, 병사들. 이게 철창, 병사들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이제 감옥이라든가 그 좀 싸우는 것들이 주된 무대잖아요. 연극에. 그 다음에 비통한 굴종과 불평등의 비참한 이미지뿐이다. 왜냐하면 거기 뭐 그 귀족들이 보통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서민들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서 뭐 죽어도 그냥 뭐 이름 없이 죽는 이런. 그래서 루소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그 고대 연극을 보게 되면은 그 항상 이 어떤 그 미학의 초점 뭐냐 카타르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높은 사람이 신분이 높고 고결한 사람이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럼 주인공은 누구 해야 되느냐? 귀족이나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극의 주인공은 하인이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사실 그 사회 불평등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런 사람들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어떤 그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비극적인 영혼은 고귀한 영혼이라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비도덕적.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루소가 하는 얘기가 까마귀와 여우라는 우화 같은 거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하는데 쉽게 까마귀가 입에 치즈를 물고 있으니까 여우가 가갖고 그 치즈를 먹으려고 어떻게 하죠? 동화. 아, 생긴 것도 멋지게 생겼는데 노래도 잘 부르실 것 같네요. 노래 한번 좀 불러주실래 했더니 우쭐해갖고 노래 부르려고 딱 하니까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우화를 들었을 때 우리 남편분은 까마귀가 되고 싶으세요? 여우가 되고 싶으세요? 여우가 되고 싶습니다. 여우가 되고 싶죠? 까마귀 저 바보 같은 놈 하고 오늘 얼마나 꾀돌이야 하고 그 다음에 치즈도 먹었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면 여우는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까마귀는 선량하게 속은 약간은 좀 우쭐대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 거 그냥 억울하게 뺏긴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연극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가 연극을 볼 때 보는 게 다 뭐냐, 뭐 사랑에 빠져갖고 뭐 다 미친 짓 하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뭐
뭐 꼭 미친 짓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다 어딘지 미친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라는 건 사회에서 볼 때 건전한 감정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여하튼 저 영국 보고 자꾸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제일 감동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규율을 어기고 어떤 사회 규율을 어기고 어떤 비도덕적이 되지만은 그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다 이해하죠. 그래 사랑하니까 저런 거야. 사랑은 저 정도는 돼야지 하고 예? 술 마시고 해롱거려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랑할 때는. 예? 자 그런데 루소가 보기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국들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불건전하다. 진짜 사람들 즐겁게 하려면은 민중적인 축제를 열자. 민중적인 축제. 광장에다가 뭐 말뚝 하나 박아놓고 우리 다 같이 모여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우리 민병대 훈련 끝나고 그렇게 모여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 놀아보세. 이러면 이게 공동체적인 의식이 함양되잖아요. 이게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 월드컵 광장에 모여갖고 왜 광장에 모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모여서 박수치고 막 하나가 되자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게 좀 뭐 강화되면 이제 뭐 북한에서 민중적인 그거 되는 거고 뭐 퍼레이드, 민중 퍼레이드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루소는 이런 축제 즐겨야 된다. 근데 이런 민병대들 모여서 이런 축제에 대해서 제네바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네바의 권력자들은 이 루소가 눈에 가시예요. 자꾸 떠들어대니까 파리에서 언제는 뭐 제네바에 뭐 헌사를 바치고 너희 나라 좋다 하는데 그것도 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 욕하는 말이야. 자유와 평등이 그래야 된다는 건데 옛날엔 또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하면서 루소를 요게 다 우리를 놀리려고 희롱하려고 했던 말이구나 해갖고 굉장히 루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런데 루소가 마침내 1762년 루소의 걸작들 3편이 나와요. 대작. 에밀, 사회경론, 그 다음에 누벨 엘로이즈라는 소설을 써요. 에밀이 교회에서 소르본 대학 신학부가 있거든요. 거기서 소각 결정이 내렸어요. 아니 교육소에 왜 신학부가 그걸 소각으로 결정했지? 왜 한 것 같아요? 교육에 종교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사부에. 사부와 보호자 신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사부의 종교교육이 종교적인 교육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루소가 이성에 기초한 신앙, 이신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신론. 그러니까 루소는 철학자들이랑은 배운 놈이 더하다고 해서 싸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한테는 이 계시가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신앙을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해갖고 밑보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루소는 그 당대 철학자들과 기독교가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요 사이에 끼어들어갖고서는 완전히 철학자들한테도 찍히고 교회한테도 찍히고 결국은 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추방당해요. 프랑스에서 추방당해갖고 그러면은 내 고향 제네바로 가야지 하는데 제네바에서는 심지어 더해요. 파리에서는 에밀만 소각시켰는데 제네바에서는 사회계약론까지 소각시켜요. 그 다음에 루소에게 시효가 없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요.
시효가 없어. 이거는 언제서 언제까지가 아니고 넌 영원히 제네바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체포될 줄 알아라. 그래갖고 제네바로 못 가고 모띠에로 가요. 모띠에로 가갖고 이 뭐 자기한테 이렇게 박해가 하니까 1764년에는 그러면 아예 난 제네바 시민권 그때 되찾았던 시민권 포기하고 1764년에는 산으로부터의 편지를 써요. 자, 근데 산으로부터 편지 내용은 뭐냐면 이걸 쓰게 된 배경은 제네바에는 민중들의 편을 들고 있는 민중들을 대표하는 루프레장당 파가 있었어요. 대표파. 그 다음에 민중들을 거부하는 네가티프. 민중들의 힘을 부정하는 네가티프 파가 있었어요. 이 두 파가 싸움을 하는데 이 후프레장당 그 민중들을 대표하는 대표파들은 대표당들은 루소한테 우리 좀 편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소가 산으로부터 편지를 써요. 산으로부터 편지를 써갖고 산으로부터 편지 뭐냐? 산상수훈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있죠. 산에서부터 이제 훈계를 하는 게 산상수훈이죠. 그걸 따서 이제 산으로부터 편지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산으로부터 편지를 써서 뭐를 하냐면 우리 제네바 사람들은 이제 시민이 아니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나 거래나 돈벌이에 몰두하는 장사꾼, 장인, 부르주아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제네바 시민들이여 걸게하라. 너희들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시민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갖고 선동하는 제네바 시민들은 선동하는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과격한 글을. 그랬더니 이 제네바의 이 대표 파들 중에서도 온건한 사람들 있잖아요. 온건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게 언사가 과격해갖고 만약에 제네바에서 폭동, 내란이 일어난다면 이 내란을 구실로 해갖고 프랑스가 들어와갖고 프랑스가 제네바를 좌지우지할 거다. 지금도 지금 보호령에 있는데 내란이 일어나면 진짜 완전히 들어와갖고 우리들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냐 해갖고 루소를 버려요. 온건파에서. 그래서 루소는 이 맨 처음에는 그 대표단들이 와갖고 민중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아유 글 좀 우리들을 편 드는 글 좀 써주세요 해갖고 글을 써줬더니 이게 너무 과격하다고 그래갖고 버려지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루소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끈떨어진 연이 되는 거죠. 끈떨어진 연이 되고 이렇게 과격한 글을 썼다고 해갖고 모띠에는 원래 프러시아의 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나요. 잘 봐주려고 그랬는데 너무 과격한 글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도 쫓겨나서 그 다음에 뭐 영국으로 귀향하고 갔다 1년 망명 갔다가 거기 못 견디고 이제 프랑스에 들어와갖고 내가 앞으로는 그 과격한 정치관한 글을 안 쓸 테니까 나를 잡아가지 말아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포영장이 아직까지 발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붙잡아가지 않고 그냥 살게 내버려두죠. 왜냐면 뭐 조용하게 얘기했다는데 괜히 붙잡아가고 하면 또 그 루소 또 편드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루소가 자기가 이제 끈떨어진 연이 됐다고 그랬죠. 끈떨어진 연이 되니까 막 이제 볼테르가 이제 옳다 잘됐다 해갖고 루소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팜플렛을 썼어요. 루소가 자식 5명을 버렸대요. 에밀 쓰고. 그러니까 루소가 이거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버리긴 버렸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실은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갖고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서전이 바로 고백록이 되는 거죠. 그 뭐 고백록 그래갖고 거기서 루소는 자기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영국 망명 떠나기까지 그 글 쓰면서 거기다가 온갖 이상한 얘기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뭐 볼기를 맞았는데 뭐 아까 그 얘기 뭐 그런 식의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의 가장 밑바닥. 근데 또 어떤 때는 거의 뭐 신과 같이 고양된 어떤 영혼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루소가. 그러니까 루소는 정말 루소의 영혼은 심연부터 꼭대기까지. 우리는 보통 사람 여기예요, 여기. 그럼 루소는 더 심연은 더 깊고 고양될 때는 정말로 굉장히 높은 거의 신과 가까운 이런 경지. 뭐 신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어떤 굉장히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높이까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독특한 인간이다. 그래서 정말 루소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소의 고백록을 읽으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루소의 친구가 아니면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끝날 수는 보통 없다. 아 정말 루소 정말 저 뭐야, 응? 내 영혼의 쌍둥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곁에 두면 안 될 찌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그 인간의 모든 그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칼로레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루소는 외롭게 죽음을 맞는데 자기 자서전적인 글들을 쓰면서 루소가 죽은 다음에 1778년에 죽었는데 그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 철학자다 해갖고 볼테르와 함께 볼테르 아까 그 적수 빵떼용에 같이 묻혀요. 같이 나란히. 그건 좀 뒤숭숭할 거예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의 영혼이 정말 있다면 서로 그렇게 적수였던 두 사람이 나란히 빵떼용에 안장됐으니까 이 빵떼용은 이 프랑스의 위인들을 안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파리 근교에서 죽었는데 그 파리 근교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빵떼용으로. 그리고 이 루소의 관 여기에 롬 델라 나티브 카드라 베리테 자, 롬 델라 나티브 카드라 베리테 이 자연과 진리의 인간이라고 했는데 진리의 인간이라는 건 왜냐하면 왜 여기 나왔냐면 루소의 좌우명이 비탐 에멘데로 비탐 에멘데로 뭐더라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다. 자기 좌우명이 라틴어로 진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다.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자기는 그 파트로나주 그러니까 그 문예옹호제도를 안 하고 자기 악부 필경으로 먹고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니까 자기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진실만을 위해서 글을 쓰겠다는 거고 그 로무드라나티에코 자연의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루소가 보통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실제로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연이 좋긴 좋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 다음에 아기로 돌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기처럼 살 수는 있지만 순수하게 아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자연이라는 것이 루소에게는 우리가 태어난 있는 그대로의 자연, 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이 다시 그 자연을 회복하는 것은 저절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 됐으니까
의지, 도덕적인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을 재개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자기 뭐 그냥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미덕, 결국 미덕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노상스, 순진함이, 어렸을 때 순진함이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은 나중에 뭘로 변환돼야 되냐면 미덕으로 바뀌어야 된다. 미덕으로. 남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의 이득을 그 버릴 줄 아는 인간. 그래야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루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나띠루와 베리떼가 합쳐지면 뭐냐? 메르띠가 되는 거야. 나띠루와 베리떼. 진실과 자연이 합쳐지면은 그것은 바로 미덕이 된다. 사회에 있어서의 미덕이 된다. 그래서 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굉장히 뭐 하여튼 프랑스 혁명 때 이 관에다가 이제 쓴 글일 텐데 굉장히 잘 써놓은 것 같아요. 루소의 하나의 그 철학을 잘 정리한 것 같다. 롬, 드라나티, 에, 드라 베리떼. 루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네바에서 그 대혁명이 끝나고 그 루소의 동상을 세웠어요. 제임스 프라디에라는 사람이 동상을 세웠는데 이 아까도 봤지만 그림에 이 제네바 호수가 이렇게 여기 동네가 있었잖아요. 산동네. 루소가 동상을 세웠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호수를. 제네바는 등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루소가 자기 제네바를 싫어하니까 등을 지고 저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잘 만들었다. 이 자연, 호수는 자연. 잘 만들었다 했는데 2012년에 루소 300주년 기념으로 맞이해갖고 제네바가 시에서 다시 이걸 돌렸어요. 위치를 자기를 바라보게. 그러면서 그 루소와 화해를 한 거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뭐 조금 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네. 자, 그러면 뭐 다른 지분들도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그 문학동네, 그 다음에 대미안 그 책방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와갖고 저와 함께 시간 같이 해주신 그래서 즐거운 시간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편하게 돌아가십시오.